자신들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무덤을 파헤치려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철수와 만수. 이 두 사람은 왜 이런 패륜적인 일을 저지르려는 걸까요? 무덤 속에 무엇이 있다고 믿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실제 한 마을에서 벌어졌던 기막힌 사건입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철수의 손은 이미 삽자루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만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형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무덤이었습니다. 새벽녘 포크레인을 불러내어 아버지가 묻혀있는 무덤을 파헤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포크레인이 무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낡은 엔진은 끊임없이 숨을 헐떡였고, 굉음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철수는 무덤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삽을 움켜쥐며 무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오늘은 끝장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유산, 오늘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만수는 형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삽을 들었지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형,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아버지 무덤을 파헤치는 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야? 철수는 매서운 눈빛으로 동생을 쏘아보았습니다. 만수야, 너도 들었잖아.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 거. 내 가진 것들 산에 묻어뒀다. 필요하면 찾아가거라. 그건 농담이 아니었어. 난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믿는다.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술김에 하신 말씀 같기도 한데 우리가 이러다 큰 죄를 짓는 건 아닐까. 그러나 철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난 믿어. 오늘 찾지 못하면 우리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끝나. 오늘은 끝장을 본다. 철수는 삽을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철컥, 딱딱한 흙이 갈라지며 삼날이 들어갔습니다. 만수도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고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포크레인이 움직이며 흙을 퍼올리자 봉분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덜컹, 덜컹, 덜컹. 그 소리는 고요한 새벽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형제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땀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흙더미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긴장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 무덤을 파헤치는 그 무거운 죄책감과 그 안에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는 희망이 뒤섞여 형제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산길을 따라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김 어르신, 지팡이를 짚은 박할머니, 그리고 일찍 일어나 밭에 가려던 젊은 농부들까지 모두 놀란 얼굴로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 어르신이 소리쳤습니다. 철수야, 만수야, 너희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 무덤을 파헤치다니. 이게 사람의 도리냐? 철수는 삽을 멈추지 않은 채 대꾸했습니다. 어르신, 저흰 아버지 말씀을 따른 것뿐입니다. 아버지가 남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으라는 뜻이었어요.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허허, 그 양반 술김에 한 말을 진담으로 믿는단 말이냐? 죽은 부모 무덤을 파헤치다니. 이게 무슨 패륜이냐? 만수는 그제야 삽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형,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사람들 다 욕해. 경찰이라도 오면 우린. 그러나 철수는 눈이 뒤집힌 듯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오면 어떠냐? 이건 우리 아버지 무덤이고 아버지가 남긴 거다. 누구도 우릴 막을 권리는 없어. 마을 어르신들은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효자들. 내 아버지가 저승에서 통곡하시겠다. 자식 노릇을 그렇게 못하더니 끝내 무덤까지 욕되게 하는구나. 철수는 삽을 더 깊이 파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허튼 소리를 하지 않으셨다. 분명히 무언가를 묻어두셨다. 오늘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만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맞아야 할 텐데. 아버지가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게 정말 있어야 할 텐데. 형제의 삽질은 더욱 거세졌고
포크레인의 삼날은 무덤 속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덜컹, 덜컹. 포크레인의 삼날이 다시 단단한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순간 형제의 손이 멈췄습니다. 철수는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봐라, 뭔가 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게 분명히 있어.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진짜야. 우리 정말 찾은 거야?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정말 뭐가 있단 말인가? 설마, 정말. 형제는 삽을 던지고 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져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항아리의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봐라, 아버지가 남긴 보물이야. 이제 우린 살았다. 만수야. 만수는 눈에 눈물이 맺히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아 헤맨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아버지가 남긴 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허망한 환상이었을까요?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내며 형제의 운명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덤을 파헤치고 있는 두 형제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아버지, 박 노인의 삶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은 술에 취해 가정을 무너뜨린 아버지의 모습만 남아있지만 그도 한때는 마을에서 인정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장터에서 물건을 팔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남이 하루에 한두 개 팔 것도 그는 10개, 20개를 팔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장터에서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이, 박씨, 오늘도 장사 잘 되나 보네? 허허, 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요. 그는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집에 가져왔습니다. 아내는 그 돈으로 살림을 꾸렸고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철수와 만수, 두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파고들며 아버지, 또 사탕 사주세요 하며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집안은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의 긴 하루가 끝나면 그는 어김없이 선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로 시작한 것이 어느새 2사발, 3사발이 되었고 술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내는 애써 말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냥 일찍 들어오세요. 아이들도 기다려요. 그러나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쓰겠다는데 왜 잔소리야?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가족을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는 걸 아셨습니까? 그는 그렇게 조금씩 술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술이 늘어나자 술집 친구들이 그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일거리처럼 작은 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박판은 늘 그렇듯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늪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푼을 따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그 돈을 잃고 그 다음 날에는 더 큰 돈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따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는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내는 절망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 애들이 굶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에 눈은 충혈돼 있었고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내가 다 벌어서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집안은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창고에 쌓여 있어야 할 곡식은 비어갔고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울곤 했습니다. 철수는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술 좀 그만 드세요. 엄마가 힘들어 하시잖아요. 우리도 배고파요. 그러자 아버지는 술병을 탁 내려치며 고함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희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는 거 모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두라. 만수는 구석에 숨어 형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아버지의 눈에는 술기운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만수는 두려움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깊어갔습니다. 굶주림, 빚,
남편의 폭언. 그녀는 점점 야위었고 결국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집안은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보다 분노가 앞섰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가 술만 안 하셨어도 엄마가 이렇게는 안 됐을 거야. 아버지는 술병을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버티려고 했을 뿐인데. 만수는 울며 형을 붙잡았습니다. 형, 이제 우리 어떡해.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저렇게 됐는데. 철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버지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술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때때로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는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내 가진 것들 다 산에 묻어뒀다. 필요하면 찾아가거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술에 취한 헛소리일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유언이었을까요? 철수는 그 말을 보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끝내 우리를 위해 남긴 게 있는 거야. 내가 고생한 대가가 거기에 있는 거야. 만수는 그 말을 희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형이랑 나 언젠가는 잘 살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우리를 끝내 버리진 않았구나.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에휴, 그 양반 술버릇이 또 나오네.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말이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형제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철수는 형이라는 이유로 모든 짐을 떠안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집안을 다 책임졌는데 아버지가 남긴 게 있다면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해. 만수는 동생이라는 이유로 늘 억눌려왔다고 느꼈습니다. 형은 항상 자기만 힘들었다고 하지만 난 형 밑에서 늘 무시당하며 살았잖아.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몰래 파헤치려는 거 아냐? 형이야말로 먼저 챙기려는 거 아니야? 의심은 불신이 되고 불신은 결국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말싸움은 주먹 다짐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좋다. 그럼 같이 하자. 오늘 끝을 보자. 여러분, 이것은 협력이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기 위한 합의였습니다. 누구도 혼자 차지하지 못하게 같이 파헤치기로 한 것이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집착에 사로잡혀 눈을 감지 못했고, 만수는 두려움에 몸부림치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포크레인을 불러내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보신 바로 그 장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마음속에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겼다는 그 무언가. 그들은 그것만 찾으면 평생의 서름이 보상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원망과 억눌림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이 열릴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망은 결국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뿐이었습니다. 덜컹, 포크레인의 삼날이 흙 속에서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철수와 만수, 그리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 모두의 호흡이 순간 멈췄습니다. 철수는 귀를 기울이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만수야, 들었지? 이건 돌이 아니야. 뭔가 속이 비어있는 소리였어. 분명 무언가 있어. 만수는 두 손으로 삽을 움켜쥐었지만 손바닥에 식은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 그저 바위일 수도 있잖아. 산에는 돌이 많잖아.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돌이라면 이런 울림이 안 나. 들어봐. 삼날이 닿는 순간 텅 하고 속이 울렸어.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무언가가 틀림없어. 여러분, 그 순간의 긴장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산속의 공기는 멎은 듯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 땅속으로 쏠렸습니다. 형제는 포크레인을 멈추게 하고 직접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고 팔과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광기에 가까운 희망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둥근 항아리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흙빛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낡은 항아리. 철수는 손을 떨며 외쳤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이게 바로 보물이야. 만수도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 우리 이제 살았다. 이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정말 뭐가 있나 보네. 그 양반, 술김에 허튼 소리만 한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은 놀람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형제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손바닥으로 항아리 뚜껑을 툭툭 털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수야, 이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잘 봐라.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리자 곰팡이 냄새가 훅 하고 올라왔습니다. 순간 만수는 얼굴을 찡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웩형, 냄새가 왜 이렇게... 그러나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항아리 안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봐라, 술병이 있어. 그리고 저건 돈다발이야. 항아리 안에는 곰팡이가 낀 술병 몇 개와 낡은 천으로 쌓인 종이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끄집어내며 환호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야. 우린 이제 살았다. 만수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종이 다발을 붙잡았습니다. 형, 이제 빚도 갚을 수 있고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이제야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게 증명된 거야. 두 사람은 흥분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긴장된 시선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일부는 놀란 듯, 일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종이 다발을 풀어본 순간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형? 이게 다 낡은 돈이야.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에 들린 지폐를 살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통용이 끝난 화폐. 잉크는 발에 있었고 종이는 습기에 젖어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아버지가 우리를 속이신 거야? 아니면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야? 만수는 술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탁하고 썩은 술이 들어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둥둥 떠다니는 그것은 더 이상 마실 수조차 없었습니다. 만수는 그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우린 평생 고생만 했는데 끝내 남기신 게 고작 이겁니까? 철수는 얼굴이 시뻘개져 항아리를 걷어찼습니다. 이건 저주야. 아버지가 끝까지 우릴 조롱한 거야. 우린 이렇게 살았는데 남긴 게 고작 술병과 헌 돈이라니. 만수는 형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형, 그만해. 아버지 앞에서 이러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건... 그러나 철수의 눈빛은 이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우리 인생은 끝장이야. 술병이 땅에 깨져 산산이 조각나고 곰팡이 냄새가 산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결국 그 양반답구먼. 살아서도 술, 죽어서도 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구먼. 무덤까지 파헤쳐 얻은 게 이거라니. 인생 허망하지. 어르신 김노인은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내 아버지가 저승에서 보고 계신다면 어찌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겠느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형제를 향해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만수는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형, 우리 이제 어떻게... 아버지가 남겼다고 믿었던 게 결국 이거라니. 철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손은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희망이라 믿었던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절망만이 남은 순간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허무할까요? 결국 형제가 그토록 집착하며 찾아낸 것은 쓸모없는 낡은 돈과 곰팡이 핀 술병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겼다는 유산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허무와 절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비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 사상이 된 술 한 상이었습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오직 술 냄새와 헛된 욕망의 잔해뿐.
이 순간부터 형제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무덤 앞에서 항아리의 진실이 드러난 뒤 산은 한동안 적막했습니다. 깨진 술병에서 퍼져나오던 퀴퀴한 냄새는 마치 오래된 원망과 후회의 냄새 같았습니다. 철수와 만수는 말없이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발 아래에서 자갈이 바스락거리고 안개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지만 형제의 눈앞은 여전히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집 앞마당에 들어서자 낡은 대문짝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철수는 신발을 벗기도 전에 마루 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만수는 마루 기둥에 기대선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형, 우리 이제 어떡하지? 만수의 목소리는 모래를 씹은 듯 거칠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침묵하다 건조하게 내뱉었습니다. 모르겠다. 그 한마디가 집 안에 혹은 형제의 가슴 속에 깊게 가라앉는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마을은 이미 웅성거림으로 들끓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던 아주머니들, 논길을 따라 돌아오던 농부들, 동네 어귀 구멍가게 앞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들까지 모두가 같은 화제를 입에 올렸습니다. 아이고, 별일 다 보네.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다니. 그걸 또 포크레인까지 불러서 했다는구먼. 결국 얻은 게 술병이랑 헌돈이라며? 그러게 말이야. 살아서도 술, 죽어서도 술. 가게 주인은 혀를 찼습니다. 그 형제, 앞으로 얼굴 들고 다니겠나.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밤에는 익명의 욕설, 집 담벼락에는 누군가 던진 흙덩이가 말라붙어 있었고 대문 손잡이에는 알 수 없는 검은 잉크로 낙서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폐륜, 부끄러움, 두 단어는 밤바람보다 차갑게 형제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 안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거실 한켠 오래된 액자 속 어머니의 사진이 형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굳은 표정이 아니라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웃는 표정. 만수는 사진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까? 엄마가 있었으면 형이랑 내가 싸우지 않았을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방 문턱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다 말고 손가락 사이에서 뭉갰습니다. 담배꽁초는 아직 붉은 불씨를 품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오래전에 불이 꺼진 사람 같았습니다. 우린 바보였을까?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남긴다는 말을 그게 그렇게까지 귀에 닳게 들렸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중얼거린 그 한마디에 우린 평생 쌓아온 원망과 서름까지 한꺼번에 묻어버리고 그걸 다시 파헤치러 갔어. 만수는 입술을 씹었습니다. 형, 난 형을 믿었어. 오늘은 끝을 보자는 말. 그게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 철수의 어깨가 크게 한번 떨렸습니다. 눈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고장난 댐처럼 마음 깊은 데서 무언가 터져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조차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박철수 씨, 박만수 씨 맞습니까? 어제 있었던 일과 관련해 조사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무표정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압니다. 가죠. 만수는 형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형, 나 무서워. 철수는 조용히 팔을 빼냈습니다. 괜찮아.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 파출소의 의자에 앉자 묘하게 차가운 바닥의 냄새가 발끝으로 올라왔습니다. 경찰관이 질문지를 펼쳤습니다. 무덤을 훼손하셨죠? 네. 이유는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산에 묻어뒀다고. 필요하면 찾아가라고. 우린 그걸 믿었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부모의 묘를 훼손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마을에서의 탄원도 다수 접수되어 있어요. 절차에 따라 송치가 될 겁니다.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린 감옥에 가나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상 사회적 비난이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서의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 철수는 묘하게 선명한 절단음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지난 날이 깔끔하게 끊겨 나가는 소리처럼.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사람들은 그 집안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그 형제, 어릴 적부터 참 기구했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가난해도 도리가 있지. 아버지가 술꾼이었던 게 결국 자식까지 망쳐놓은 거야. 그만들 하시오. 한 집안 망한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우리 입만 더러워지지. 그때 김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고집스러웠습니다. 나는 그 아비를 안다. 젊어서 일 잘했지. 하지만 술에 잡혀 살다 보니 말년이 꾸역꾸역해졌다. 그래도 그 아비가 늘 자랑하던 게 뭔지 아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도 의리는 있다. 그 말이었다. 그 말 내가 여러 번 들었지. 그런데 그 의리가 어디 갔나? 자식들이 무덤을 파헤쳤다니. 그건 그 아비 앞에서 마지막 남은 체면까지 걷어찬 거다. 누군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의리가 사라지면 남는 건 욕심뿐이죠. 김 어르신은 눈을 감았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눈멀게 한다. 그 눈 먼 걸음이 어디로 향했는지 다들 봤을 게다. 몇 달 뒤 형제는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 안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분노, 동정과 냉소가 뒤섞인 표정으로 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사가 천천히 일어나 서류를 넘겼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사적 영역을 넘어섭니다. 부모 묘지의 훼손은 가정의 도리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유지해온 최소한의 윤리를 파괴한 행위입니다. 피고인들의 사정이 참작된다고 해도 죄책은 가볍지 않습니다. 판사가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묻어뒀다고. 우린 그 말 하나만 믿었습니다. 만수는 덧붙였습니다. 우린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평생 계속 벗어나지 못한 그곳에서. 판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순간에 짧은 말 한마디, 작은 희망 하나에 매달리곤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희망이 타인의 존엄을 짓밟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법정 안에 정적이 깔렸습니다. 부모 묘의 훼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고합니다. 유죄. 징역형은 면했지만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낙인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형제는 같은 길을 걸었지만 마음은 정반대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철수는 술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동네 싸구려 선술집에 앉아 잔을 비우고 또 비웠습니다. 그가 싫어하던 아버지의 그림자를 닮아갔습니다. 또 왔네, 철수. 주인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잔을 채워줬습니다. 세상이 우릴 너무 쉽게 재단해.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만수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녘 집을 나가 동네 끝 고물상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낡은 철문에 기대어 오래된 소설책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책 속 인물들이 원망을 뚫고 자기 길을 찾는 장면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나도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 만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이나 서 있던 철수가 뒤늦게 달려 나왔습니다. 어디 가? 만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형, 나 잠시 떠나 있을게. 여기선 숨이 막혀. 돌아올 거지.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 철수는 비로소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고 대문은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집은 더 낡았습니다. 장독대의 뚜껑은 비스듬히 기울었고 마루의 못은 살짝 솟아 발바닥에 걸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건전지가 닿아 멈춰 있었고 부엌 창으로 들어오던 오후의 빛은 먼지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철수는 낮에는 막노동판을 전전했고 밤에는 술에 기대어 겨우 잠들었습니다. 잠들기 직전 그는 종종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서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은 언제나 입술 안쪽에서만 맴돌다가 끝내 소리가 되지 못하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어르신이 고구마 한 바구니를 들고 철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던지듯 바구니를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철수가 마침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김 어르신은 멈칫했습니다. 그냥 고구마 좀 캐서 사람이 밥은 먹어야지. 철수는 바구니를 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김 어르신은 한숨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늦게라도 알았으면 됐다. 사람은 실수한다. 다만 그 실수가 누구의 무덤을 파헤쳤는지 그걸 잊지 말거라. 그가 돌아서며 지팡이로 땅을 톡 찍었습니다. 그 소리는 나무가 겨울을 견디기 직전 내는 마른 숨 같았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연두빛 잎이 돋았고 개울물은 다시 속삭이듯 흘렀습니다. 철수는 술잔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다음엔 이틀, 손이 떨리고 밤마다 식은땀이 났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조심스레 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봉부는 마을 사람들의 손으로 다시 고쳐졌습니다. 봉분 위에는 작은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철수는 깊이 절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그의 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이젠 술 대신 흙 냄새를 맡으며 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들려 산비탈 어디쯤에 박혔습니다. 여름 초입, 집으로 엽서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반듯한 글씨, 뒷면에는 바닷가 풍경이 담겨 있었고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 여기서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몰라서 매일이 조금씩 편해. 나 아직 형을 원망해? 근데 나도 내가 선택한 길이었단 걸 이제 인정하려고. 몸 잘 챙겨. 만수. 철수는 엽서를 식탁 위에 두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엽서를 사진틀처럼 세워놓고 그 앞에서 국을 데우고 밥을 지었습니다. 하루 3번 그는 엽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이를 더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옥상 방수 작업, 담장 보수, 낡은 지붕 기와 올리기, 손바닥은 굳은 살로 두꺼워졌고 팔은 더 검게 그을렸습니다. 저녁이면 동네 아이들이 공을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창문을 닫고 시끄럽다며 신경질을 냈겠지만 이제 그는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너, 공 조심해서 차라. 장도 깨면 혼난다. 그의 말투에는 꾸지람보다는 미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축구 좋아해요? 철수는 잠시 멈칫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릴 땐 좋아했지. 아이들이 떠들며 골목을 빠져나갈 때 철수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하지 않았던 어느 희귀한 오후, 동네 공터에서 공을 차며 함께 웃던 순간, 그 장면은 짧았지만 분명 존재했습니다. 없는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었구나. 철수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가을이 오던 날, 철수는 작은 보자기 하나에 과일 몇 점과 정종 한 병을 싸서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봉분 앞, 그는 정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종병 뚜껑을 봉분 아래쪽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드세요. 대신 제가 마실 물을 더 길어 오겠습니다. 아버지, 묘 앞꽃에 줄 물도요. 그는 과일을 자르고 봉분 옆 잡초를 뜯어냈습니다. 손끝에는 흙이 묻었습니다. 손바닥을 펴보니 나무 껍질 같은 굳은 살 사이로 고운 흙가루가 스며 있었습니다. 술 대신 흙.
철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밤, 철수는 장작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난로 위 주전자에서 김이 일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소리가 흡사, 오래 참고 있던 말들이 한꺼번에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마루 끝에서 오래된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 날짜들, 메모들, 그 안에는 빚과 수입만이 아니라 한때 자신이 꿈꾸었던 것들이 엉성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붕 수리법 배우기, 옹벽 쌓기 기술, 봄에 감자밭 늘리기. 그는 장부를 덮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보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앞 평상에서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요즘 술 끊었다더라. 응, 일도 부지런히 하고 산소도 자주 올라간대. 만수는 바다 쪽에서 일한다더라. 소문 들었지. 편지 보내왔다던데. 노인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건 변하지 않겠다고 우기는 마음뿐이지. 어느 밤 철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옅은 안개 속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남긴 건 술이 아니었다. 내가 들고 가야 할 건 흙이었지.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그런 말을?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해도 그래도 내가 너희 아비였다는 걸 잊지 마라. 꿈에서 깬 철수는 무릎을 세우고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새벽의 은빛이 퍼지고 있었고 어디선가 텃새가 희미하게 울었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고 마른 북어를 하나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촐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정종 대신 맑은 물 한 사발을 가운데 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는 술로 절 올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땀으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일한 손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는 물 사발을 들어 산소에서 뜯어온 들꽃 한 다발 앞에 조심스레 부었습니다. 그 순간 집 안 어디선가 기척이 났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종이 쪽지를 살짝 들추었습니다. 만수가 보냈던 엽서였습니다. 철수는 엽서를 다시 세워 놓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작은 등불처럼 반짝였습니다. 늦가을, 철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낸 이는 보관하지 않은 번호. 여보세요? 형,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바닷바람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만수냐? 응, 잘 지내냐? 아직은 조금씩. 형은? 나도 조금씩.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예전이라면 서로를 비난하던 칼날이었을 테지만 지금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호흡을 확인하는 숨결에 가까웠습니다.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올 겨울 지나면 한번 갈게. 철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전화를 끊고 그는 아주 오랜만에 어머니 사진 앞에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직 가족이야. 눈이 내리던 날, 철수는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봉부는 하얀 눈을 모자로 쓴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빗자루로 봉분 주변에 눈을 쓸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지만 마음은 전보다 덜 떨렸습니다. 그는 봉분 앞에 작은 돌을 하나 올리고 그 옆에 정갈하게 접은 손수건을 두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전히 가난할지 몰라도 이제 마음이 덜 가난합니다. 술 대신 흙을 만지고 원망 대신 땀을 흘립니다. 바람은 눈발을 일으키다 이내 찾아들었습니다. 멀리서 까치가 한번 울고 산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집안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욕심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것, 그리고 부모의 무덤마저 욕심으로 더럽히면 남는 것은 오직 죄와 고립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본분을 지키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